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무수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수단의 핵심 표적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몰고 올 후폭풍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양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명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한 지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성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진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지금 조금 전에 보도가 된 대로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한미 정보당국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이 발사했던 그 순간부터 비행했던 전 과정이 다 이제 촬영이 되고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밀 분석하면은 그것이 사실 여부가 어느 정도 상당히 윤곽이 밝혀지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 이제 5번 실패하고 6번째 성공한 오전 6개 아닙니까? 이것이 북한 이제 새로 이 개발 중인 무기의 실패를 거쳐서 성공했다. 라는 거하고 이미 작전 배치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한 9년 만에 거의 2007년도에 배치됐으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9년 아닙니까? 9년 내지 10년 만에 그 무기를 다시 들고 나와서 쏘아보니까 실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5발이 다 불발이 되고 겨우 한 발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83% 가까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성공을 거뒀는데 물론 북한 나름대로 이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북한 미사일의 기술의 지금 기술과 성능이 노후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지 무수단 미사일뿐만 아니고 갖고 있는 그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성능과 그 문제도 어떤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지금부터 한 25년, 26년 전에 1990년도에 구동독이 망하고 나서 바로 미군과 서독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 이 동독구를 갖다가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갖고 있던 장비, 무기가 그렇게 노후화되고 미비할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제 상태가 대단히 어려운 북한군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제대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이 경비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이제 미사일에 의해서 보듯이 비록 이번 것은 이제 2007년도에 무기를 배치해 가지고 2016년도에 사격을 했으니까 9년뿐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략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20년, 30년 어떤 것은 한국 전쟁 때 쓰던 장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과연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발표 이제 시점인데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 김정은의 이제 구두 지시 내지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다. 지금까지 4월 15일 날 첫 발사가 있고 이제 거의 한 2달 만에 성공한 셈인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대미 투쟁 기간이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이런 등등의 이제 공식 행사에 김정은의 치적으로서 과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업적 쌓기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그 안보리 이행을 갖다가 각국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 시점 아닙니까? 이런 보고 시점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안보리 자체에서도 아마 곧 논의가 있을 걸로 보는데 성명이 발표될 걸로 보는데 안보리 결의에서도 이거는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다시 이 안보리 차원에서도 더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명시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 51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이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뭐 성공을 했다라고는 지금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결과는 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실전 배치된 무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번에 제대로 발사됐다가 아니라 지난 5번의 실패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기가 노후화됐다.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이번 발사를 보니까 거리보다는 북한에서 높이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북한이 미사일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해서 고도는 높이 올리고 사거리는 좀 줄이는 이른바 고각 발사를 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발사를 한 겁니까? 이게 여기도 저는 이제 우리 장광일 학장님도 말씀했지만 전략적 의도가 다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럼 왜 이전에 벌써 전략 배치했던 생산 들어가 가지고 배치까지 해놨던 무기를 갖다 왜 이제야 실험하는가 하는데 그걸 배치했다는 것은 무력 시위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했으면 실전 배치 됐겠다고 우리가 이제 그 짐작을 했던 거고 북한에서 뭐 이걸 실전 배치했다고 이제 발표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무력 시위에 나갔다는 것은 벌써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군사 퍼레이드 때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제야 실험했을까? 저는 거의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소형 핵폭탄, 소형 핵탄두를 북한이 과연 만들었을까? 네. 상당히 의심했지 않습니까? 3번 핵실험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소형화 단계에 있지 만들진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김정은이가 소형 핵탄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핵탄두를 장착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로켓으로 실험을 빨리 실행하라고 해가지고 빨리 실행하자고 하니까 이제 다시 만드는 것보다 실전 배치했던 이 무수단이라고 하는 약 한 4,000km 정도 나가는 이 무수단은 탄두를 약 한 800km에서 1톤까지 장착할 수가 있으니까 운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실험했는데 다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6번째 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6번째 만에 성공해서 쏠라고 보니까 매번 실험할 때마다 다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한 발이라도 일본 영토를 넘어갔던 미사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일본은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자기 영공이나 영토를 가로질러 가면 요격하겠다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도통신에서 이것을 이제 포착을 하고 이번에 자기 영공이나 영토로 날아가면 요격하는 명령을 내려줬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만화의 경우 진짜 4,000km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발사를 했을 때 일본 영토로 넘어가다 오도 맞게 되면 실험이 이거 실패 갈지 안 갈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700km 선상에서 일본 영토로 가다 요격당하게 되면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걸 모든 거 일본을 뭐 이렇게 일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그 이제 습성을 봤을 때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일단 한 발이라도 성공해야만이 우리 학장님도 말씀했듯이 내일 모레가 당장 이제 그 6월 29일 아닙니까? 최고민의 대연이 열리는 최고민의 회의가 열리는 때 성과로 내세워야 되는데 요격당하게 되면 또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대기권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성층권에 올라가 가지고 1,400km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고도 1,400km 올라간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건데 그리고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져서 일본까지는 가지 않고 자기 용에 떨어지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1,000km까지 올라가는 그 추진력이면 45도 각도로 발사했을 때 4,000km, 5,000km 간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건 성공했다고 보고요. 하나는 뭘 또 성공했냐? 김정은이가 우리가 정말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그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뽑아와도 모자랄 판에 다 공개해줬어요. 7,000도의 열에서 견딜 수 있는 대기권 진입할 때 견딜 수 있는 그 실험을 북한이 조선중앙TV로 공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실험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 실험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실험까지 마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일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성과물, 김정은의 성과물로 최고민회에 내놓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고도 발사를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4,000km 못지않게 1,000km까지만 올라가도 4,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했고요. 네. 또 내 대기권에 진입하는 실험까지도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자랑스럽게 지금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하는데 5번 할 때까지는 발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발표하는 걸 보고 정확히 착점 지점까지 이제 찍은 걸 봐서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허투루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냥 뭐 아직까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는지는 군 당국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짚어주셨었거든요. 그 우리 정부는 사실 엔진 성능 면에서는 좀 기술적 진전을 이뤘지만 성공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의 분석 능력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던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군에서 제가 볼 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완전한 성공이다, 완전한 실패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일단 기술적인 진전은 이룬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1,400km니까 상당히 이 상승 고도는 높이 올라갔던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400km 가까운 비행까지도 성공했으니까 그 자체는 기술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보지만은 여기서 기술적인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어떤 그 미사일의 상당한 고도한 그런 수준을 기술적인 수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5번 실패할 때까지의 과정, 그 5번 실패할 때까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서 분석을 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발사를 하자마자 수초 만에 이 폭발이 되거나 폭발했죠. 아니면 발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폭발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한심한 정도의 그런 미사일 성능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보여가지고 네. 한마디로 망신과 체면을 갖다가 구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봐서는 일단은 어떤 그 정상적인 비행 자체를 네. 목표에 두고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뭐 탄도탄 지금 북한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듯이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다가 성공했다느니 뭐 하는 등등은 실제 포탄을 쏘고 나서 이것이 자유낙하가 돼가지고 떨어진 것인지 과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군에서 우리 당국뿐만 아니고 한미 정보 당국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나오면은 그때 아마 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이 중거리 미사일 얘기를 할 때 무수단 이렇게 지칭을 해왔는데 이번에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화성 10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북한식 이름이 화성 10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붙여진 겁니까? 그 붙여진 건 아마 김정일이가 붙여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우리가 위성을 발사라고 하는 다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도 광명성이라는 걸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광명성 1호, 광명성 3호라 4호까지 쏴서 발사했는데 그거와 같이 화성이라는 이름을 아마 김정일이가 붙여주지 않으면 저는 성공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 화성 10호죠. 네.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다 실패했을 때는 우리 화성 9호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하고 김정일이가 지시해서 김정일이 명령으로 이번 이름을 화성이라고 명령하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여오는 뭐 로동 미사일, 대포동, 무수단 이거는 북한에서 이름을 안 붙여주니까 우리가 그냥 북한에 지금 미사일이 나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점마다 이거는 로동 미사일 하면 뭐 저 화대군 로동동 거기서 발사했으면 뭐 로동 1호, 대포동에서 발사했으면 대포동, 무수단에서 발사했으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명령을 지어왔는데 아마 이번 이름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으로 지금 조선중앙TV가 방영하고 지금 북한은 아마 축제 분위기로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왜냐하면 소형 핵폭탄 만들어서 4차 핵실험까지 한 거는 분명해졌는데 전 세계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어서 날아갈 수 있는 걸 아직도 한 번도 지금 처음 실험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뭐 기술적 단계든 아니든 간에 네. 어쨌든 북한이 목표하는 대로 날아갔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 성공이죠. 여기다 핵탄두만 실으면 운반할 수 있는 그 운반 로켓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북한은 아마 지금 굉장할 겁니다. 그 자기네들이 그 자부심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김정일이가 여기에 화성 10호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이 화성이라는 이름은 북한의 화성군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옛날엔 화성군 됐다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목성, 이 달, 화성, 목성, 금성 이 화성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붙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봐서는 이 화성 10호라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나왔던 처음으로 지금 명령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붙은 것보다 아마 김정은이가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김정은이 붙인 이름일 것이다. 그 북한의 명명과 우리가 붙인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북한의 무수단 시험 발사로 한미일 3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공조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이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핵과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위협도 되지만은 이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는 그런 그 가장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북한도 스스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어떤 의미에서 공동 위협이 되는 그런 셈인데 우리로 봐서는 어쨌든 그 한미일이 공조를 철저히 유지해서 국제 무대에서 뭐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지금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그 아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하고는 이 핵과 미사일에 관련해서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 또 미사일에 관해서는 이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 작전 4D라는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핵 또는 미사일 발사가 됐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전략무기 잠깐 배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뭐 자위적 핵무장론이라든지 또는 핵무기의 전술핵 반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한 여론을 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과는 사실 이제 이 조금 전에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뭐 교토통신이 최초 보도를 했는데 뭐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일본 방위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첩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일본도 상당한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고 또 적어도 핵 미사일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이 노력과 투자를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014년 12월에 이 미국을 중재로 해가지고 한미일의 정보 약정을 맺었잖아요. 맺었지만은 역시 이제 그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이 한일 최소한 정보 보호 협정 이런 것은 지금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이 한일 간에도 정보보호 협정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에서 무수단 발사에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 긴급 회의를 열고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신속하게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유엔 안보리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 순방하면서 북한 내 이제 협력, 외교 안보 라인 쪽에서 협력을 당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가장 우방적인 나라들한테 케냐, 이티오피아, 그다 우간다, 북한은 가까운 나라들 아닙니까? 이번에 또 윤병세 장관이 뭐 러시아를 들었고 체코, 뭐 볼가리아까지 다 돌면서 이제 그 대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 외에는 도대체 할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우리가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언론 성명 채택에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볼까? 물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언론 성명이라도 채택해주면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무슨 몇 번째 쏩니까? 6번째 쏘더라도 그냥 뭐 규탄만 하고 또 규탄만 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규탄만 한다고 북한이 이게 과연 이게 들을까? 그래서 저는 이 규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벌써 이제 우리 학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드도 지금 갖다 놓고 말만 하고 있고 못 갖다 놓고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미국까지 괌까지 날려볼 수 있는 걸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우리는 사드 타령하고 킬체인 타령만 해야 되냐. 빨리 우리도 자주국방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형 킬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웅징, 쏘기 전에 벌써 웅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빨리 보여줘야 북한 사람 저런 걸 하지 못하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못하고 있는 것도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걸 다
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조율이 아직도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안보리 결의안 2270호 할 때도 그렇고 요 전번에 미사일을 쐈을 때 이 이 언론 성명을 채택할 때에도 사실은 네. 중국까지도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딴지를 좀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한미일이 아주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잘 이렇게 좀 사전 협의를 해서 러시아 측에서도 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든지 그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규탄만 할 게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